다음 주부터는 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와서 미리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는 형태로, 자, 대부분 이제 복습 형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반은 한번 풀어보고,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사는 가와 같은 활동을 했어요. 과는 지금 어떤 활동입니까? 자, 이제 상온에서, 이제 펄펄 끓는 물을 식히면 온도를 내리면 얘는 이제 물 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물을 막 끓이는 거죠. 물을 막 끓여가지고 요거 기체가 되잖아요. 막 수증기가 되잖아요. 요거 이제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이제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 두면은 이제 얘가 물이 되잖아요. 그냥 액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을 0도 이하로 얼리면 고체, 얼음이 된다. 뭐 요런 거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런 실험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요런 실험을 했는데, 요거는 뭐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입니까? 자, 얘들아, 우리 물 냉장고에 넣어보자, 꺼내보자, 끓여보자, 뭐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뭘 알려주려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자,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과학 지식의 형태로 이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다가는 이 활동이 왜 애들한테 적당한가? 왜 이 활동은 유아들과 해보기 위한 그런 과학 활동으로 왜 적합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지금 물질의 변화를 아이들하고 경험해보는 거죠. 물질의 변화. 그래서 물질의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물질의 변화입니까? 물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자, 똑같은 물인데 이게 온도를 조절을 하면은, 가열을 하면은 기체가 됐다가, 온도를 팍 낮추면은 고체가 됐다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답이 다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조합해서 쓰시고, 그리고 요건 궁극적으로 물질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물리적 지식 내용이다. 뭐 이런 답이 들어가도 답은 되겠습니다. 자, 답에 보시면은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자, 이 활동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여기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고 낮추면 얼음이 되는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유아들하고 물리적 지식에 관련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질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왜 물질의 변화 과정인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 활동이 물질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왜 이 활동이 물리적 지식에 관한 활동이냐, 그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요 앞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물질의 변화, 물리적 그런 지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인지 쓰는데, 요거는 물질의 변화인데 왜 물질의 변화가 되는지를 앞에다가 좀 기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이 활동이 유아들의 과학활동으로 적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요걸 썼는데, 아니면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물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자. 진짜 좀 전에 내가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 켜는 거는 조금 막 성냥불 켜고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지만은, 불을 뭐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좀 전에 불 켰거든요. 내가 물 부었거든요. 이러면 내가 좀 전에 했는데 이게 다 어디 갔지? 한참 끓으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되고, 즉각적인 변화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과학 활동을 할 때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요거 이제 까미 드브리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밀어본다거나, 뭐 냉동실에 넣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힘을 세게, 약하게 뭐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냉동실에 넣었다가 끓였다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게 좋고요. 관찰 가능하잖아요. 얼음 됐는지, 수증기가 막
날아가는 거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물이 다 없어졌다든가. 자, 요런 거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막 한참 기다려서 일주일 뒤에 확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활동에 적합하기 때문에 요 활동은 유아와 함께 활동하는데 적합하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나에서 김 교사는 유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유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대화에서 보시면, 나의 밑줄 그은 내용을 의미하는 기억의 용어를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밑줄 그은 거 뭐죠? 옛날에 할머니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여름이 더 더워졌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더웠는데 지금은 더 덥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한 시점이 아니고 어린 시절이 좀 길잖아요. 그 긴 시절 동안에 이제 만약에 한 뭐 5살에서부터 10살이다 이러면 5년 동안 그렇죠. 그 시기의 날씨하고 지금 내가 이제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5살인데 5살, 4살, 뭐 6살 요 시기에 겪었던 것보다 그 시기는 훨씬 시원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후 변화.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할머니가 어릴 때보다 지금 여름이 더 더워졌다. 요거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의 용어 여기 기억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씨가 더워졌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게 돼서 그런 거야. 친구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요 지금 할머니가 어릴 때보다 지금 여름이 더 더워졌다고 말한 요 개념.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시험 물감으로 종이컵에 그림도 그리고 한번 실험해볼까 해보는 거예요. 시험 물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색칠을 이렇게 하면 온도가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 예를 들면 처음에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안 일어난 거죠. 온난화를 시키는 거예요. 종이컵에다 뜨거운 물을 막 부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빨간색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유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많이 달라지겠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가 무슨 뜻이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 보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기후 변화의 평균 값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균값에서 벗어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 요게 기후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후변화의 개념 정도는 좀 아셔야겠죠. 자, 기후변화 보시면은, 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후변화의 평균값, 기온이 이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요 정도 범주에 있었는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기후변화입니다. 자, 기후변화. 자, 일단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해설지에 보시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평균 기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평균적인 그런 기온과 기상 상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거의 뭐 동남아가 됐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평균값을 벗어나면은 그런 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는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기운 평면인 빗면에 관한 실험이에요. 자, 빗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빗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만약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옮길 때 이렇게 판자 같은 거 이렇게 깔면 이게 빗면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이사할 때 저도 이사할 때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 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도 계단이 몇 개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갈 때까지 계단이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옮겨가지? 막 이렇게 되게 딱 봤는데 너무 쉽게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 하면은 피아노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판을 딱 까니까 피아노에 바퀴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빗면의 그런 위력이에요. 빗면을 딱 깔아놓으면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빗면이 지금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의 실험으로 물건의 운반과 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사가 가장 가파르죠.
똑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빗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쫙 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 빗면을 거의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쫙 올리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을 100% 다 들여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니은은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설명까지 써놨죠. 니은은 경사가 되게 급한 거예요. 되게 경사가 급하고 디귿은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사가 완만하면은 이게 끌기가 훨씬 쉽겠죠. 끌기는 쉬운데 거리가 길어져요. 경사를 급하게 하면은 끌기는 조금 더 힘든데 거리는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끌어올리는 건 여기에 있는 물건을 바로 딱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힘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경사를 조금 가파르게 하면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요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평면 이렇게 입체니까 얘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경사를 급하게 하지 않고 완만하게 한다 이러면 산을 더 이렇게 산이 길어지겠죠. 산을 도는 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를 급하게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구루마 같은 걸 끌고 간다. 그랬을 때 리어커 같은 걸 끌고 간다. 이러면은 이게 경사를 급하게 올라가면은 빨리는 갈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쉬운데 이 높은 지점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면은 끌기는 쉬운데 그 지점까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면은 거리는 길어지는데 힘은 덜 들어요. 근데 경사가 급해지면은 거리는 짧아지는데 힘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급할수록 힘이 되게 많이 들고 거리는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빗면도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와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빗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영역들이 다 같이 합해져 있어요. 자, 2번 보시면은 가의 질문에 나타난 유아기의 사고적 특징을 동그라미 1에다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요거 이제 수업 사례와 연결지어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자, 가에 보시면은 동전의 간격을 달리해도 동전의 간격을 달리할 경우에 동전 수가 같을까? 두 줄의 동전 수는 같을까? 그 다음에 막대기를 옮기면 막대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길이가 똑같을까? 갑자기 길어졌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찰흙 덩어리의 모양을 꾹 눌러서 변형시키면 찰흙의 양을 같을까? 요거를 헷갈려 하고 있는 거는 보존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보존 개념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는 이제 동전의 간격이나 막대기의 위치, 찰흙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의 외형을 변화시켜도 수, 길이, 양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보존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존 개념의 내용을 여기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기의 인지 발달 내용 해설에 있는 것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장에도 있고요. 요거 쭉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유아기의 인지 발달의 특징을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2번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초록 유치원하고 그린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록 유치원은 지금 3세에 뭘 하고 있냐면은 주변의 동식물 찾아보기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 갖기, 동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 기르기,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친구 집에 키우는 강아지 뭐 이런 거 조사해보고 동물을 예뻐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이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세가 됐어요. 4세가 됐는데 전에 3세에서 했던 것도 비슷한 것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동식물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동물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탐구하는 거는 주변에 동식물 찾아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개다 이러면 개의 종류, 뭐 개의 조상 이런 거 막 책 보면서 조사해보고 막 이런 게 탐구잖아요. 탐구도 하고 사라진 동식물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 그런 거는 책도 좀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같은 동식물인데 여기 3세 때 배운 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가 됐어요. 5세가 됐을 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뭐 사라져가는 동식물에 관심 갖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세는 지금 잘려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3세랑 4세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점점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선형 계열화인데, 자, 여기 2번 문제에 보시면은 초록 유치원 교육계획에 나타난 교과 내용 조직의 원리 및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선형 계열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원리는 계열성이에요. 계열성. 자,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는 계열성입니다.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는 계열성, 계속성, 그다음에 통합성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중에서 요거는 계열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열성의 원리를 나선형으로 이제 계열화 시켜놓은 거예요. 어렸을 땐 조금 더 작게, 그다음에 좀 크게, 점점 크게 이렇게 심화시키고 넓혀놓은 그런 나선형 계열화의 그런 모양으로 교육과정을 짠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중에서 계열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열성은 어떤 겁니까? 계열성은 연결성을 가지고 점점 심화 확장시키는 게 계열성이에요. 계속성은 반복시키는 게 계속성입니다. 계속성과 계열성은 관련성이 있어요. 자, 계속 심화 확장시키려면 반복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점점 심화 확장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조선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도 고조선 배우죠. 고등학교 때도 고조선을 배워요. 역사학과 들어갔더니 또 고조선을 배워요. 계속 반복되죠. 계속성.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고조선하고 대학교 역사학과에 가서 배운 고조선은 깊이와 폭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거를 생각하면은 계속성이지만은 점점 심화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계열성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계열성의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록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계열성의 원리이고, 요건 이제 설명도 조금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계열성의 원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계열성의 원리 어떤 원리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계열성의 원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내용하고 관련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 5세의 수업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성의 원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계열성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학습 내용이 단계적으로 심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3세에서는 주변의 동식물, 4세에서는 관심 있는 동식물, 5세에서는 사라진 동식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심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같이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심화 확대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에 있는 내용은 계열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가 이루어질 때는 계속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계열성의 원리 안에는 계속성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성은 근데 이제 안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계열성이 답이기 때문에 계속성은 사실 요거는 이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계열성의 원리 안에는 계속성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계속성은 뭐죠? 반복이 계속성이에요. 계열성은 심화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화 확장 시키려면 똑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야 심화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성은 당연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계속성 설명은 혹시 빠질지라도 점점 심화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알고 쓴 거고, 선생님들이 쓸 때는 그냥 요렇게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변의 동식물 찾아보기 이런 걸 했는데, 4세가 됐을 때는 이제 탐구하기, 관심 갖기 이런 식으로 점점 심화되었다. 요렇게만 쓰셔도 답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3세, 4세, 5세를 다 알고 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제를 알고 썼기 때문에 더 자세히 썼는데, 선생님들은 이것만 갖고 쓰니까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린 유치원에 자, 2번 문제 보시면 그린 유치원 교육계획에 근거해서 교과 통합활동 수업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가 엄청 여러 가지 영역이 통합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반 이름과 교실 알아보기, 시설물 사용 방법 알아보기, 유치원에서 지내는 사람들 알아보기, 뭐 사회관계 영역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와 다른 점 알아보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 이름 알기, 뭐 우리 반 이름과 교실 알아보기 이런 거는 의사소통 영역, 글씨 쓰기 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함께 만드는 유치원 보시면은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유치원을 나타내는 것 알아보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건강에 대한 거, 급간식 먹기, 집단 활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같이 들어있는 사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범 답안에 보시면은 친구 이름 알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노래 부르면서 친구 이름을 익힐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통합활동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이름표 붙여가지고 친구 이름 글씨로 쓰고 친구 이름 글씨로 쓴 거 익히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친구 얼굴 그려보기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활동과 연결해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 그 친구를 따라하는 활동 이런 걸로 또 확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름을 활용해서 끝말이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모범 답안에는 친구를 주제로 해서 요거를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시 보시면 교과 통합활동 수업 사례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주제가 있을 때 우리는 통합활동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미 사실은 이 안에 통합활동 수업 사례를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치원 돌아보기 뭐 이런 거면 우리 마을 돌아보는 거니까 사회관계 영역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급간식 먹기 이런 거는 이제 건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 이름 알기 뭐 이런 거는 친구 이름을 써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는 사회관계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수업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이거는 뭐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 교과 통합 수업 사례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교육계획에 근거해서 교과 통합활동 수업 사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미 많이 통합적인 그런 주제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통합활동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업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요 2번, 나번 문제는 좀 쉽진 않죠. 요 문제는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시면은 이 문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교과 내용 조직의 원리, 요 개념을 좀 아셔야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과 내용 조직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있습니다. 자,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계속성이고요.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심화 확대되도록 조직하는 것이 계열성입니다. 계열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짠 형태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나선형 계열화. 이 계열성이 굉장히 확보된 형태의 교육과정은 나선형 계열화 또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는 영역통합, 신의사 예자를 한꺼번에 수평적으로 통합해 놓은 거. 그래서 계속성과 계열성은 수직적인 원리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는 수평적인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교과 통합 사례, 아까 문제로 내드린 거 보시면은
요런 여러 가지의 활동 유형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신의사에서 다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언어 활동이라든지 사회관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사실 녹아있기도 하고요. 요걸 수업으로 만들 때 이야기 나누기, 신체, 뭐 미술, 현장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다 여러 가지 통합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다 이론에서 유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유아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동그라미 1에 사례를 제시하고 동그라미 2에 그 사례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가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유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뭡니까? 자, 다 지문에 보면 브룸펜 브레너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외체계입니다. 자, 외체계의 사례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에는 부모의 직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냐, 요걸 쓰시면 돼요. 외체계 이제 뭐 부모의 직장뿐 아니라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모의 직장은 유아가 부모의 직장에 직접 출근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출퇴근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유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죠. 요 문제는 뭐 어렵진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요 나는 이제 교육과정에 관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다른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 가와 같이 유아의 상위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유아는 놀이 안에서 가작화 의사소통도 한다. 그런데 놀이를 하던 유아가 일시적으로 놀이의 틀을 깨트리고 놀이 그 자체를 언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위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애가 가작화 의사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상위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상위 의사소통 하는 거를 봤으면 우리가 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얘가 상위 의사소통을 갑자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상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어떤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위 의사소통을 하는 걸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상위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친구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끼리 요 규칙을 공유하고 있고 나도 이 규칙에 같이 동의했고 뭐 이런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위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얘가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아빠고.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엄마 역할을 할 거야. 이걸 수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다 암묵적으로 규율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상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에 보시면은 상위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맡은 역할, 개념, 요걸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역할, 의사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진찰하고 약 지어주고 주사 놓고 이런 게 의사야. 알고 있어야 야, 나는 의사인데 환자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 놀이가 지속되고 유지되어서 놀이하는 유아들 간의 합의, 공유된 이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위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교사지도 연성 모형, TBC 모형인데 기억을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적부터 구조적까지 TBC 모형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시각적 응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각적 응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아를 보고 이제 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응시, 시각적 응시 또는 응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지시적 진술 뭡니까? 비지시적 진술은
애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은정이가 아기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비지시적 진술입니다. 질문은 이제 놀이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시적 진술은 얘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시적 진술이고요. 모델링은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물리적 개입은 물건도 갖다 주고 요거 어떻게 쓰는 건지만 행동도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리적 개입입니다. 자, TBC 모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다는 유아 놀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놀이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기억의 용어를 쓰고 기억의 장점 한 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요 기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본성이 요구하는 놀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유로운 일과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주고 막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도 주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숲에서 놀고 그 다음에 이 고운 모래 이거 교실에 없잖아요. 밖에 나가야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딱지치기 이런 거 보자기 그늘막 놀이 종이 인형 만들기 흑산 뭐 여기 딱지치기 보자기 놀이 종이 인형 만들기 이런 것들은 민속놀이 우리나라의 놀이들이에요. 민속놀이. 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건 생태놀이. 생태놀이에요. 여기 함정 파기 이런 것들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놀이이기도 하고 함정을 땅 팔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흑썰매, 뭐 언니 오빠 놀이 뭐 이런 것들도 언니랑 오빠랑 같이 모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생태놀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언니랑 오빠랑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통합학급을 통해서 일하고 놀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생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생태놀이입니다. 생태놀이, 자연놀이. 자, 동그라미 2의 이제 장점. 생태놀이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요. 바깥에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놀이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좋고 정신 건강에 그다음에 육체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인성 교육 이런 게 다 되는 것이 생태놀이입니다. 자, 여기 생태놀이 보시면 생태놀이는 자연놀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태놀이의 의미 보시면 자연체험, 숲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놀이이고요. 자, 이 자연놀이는 보통 이제 민속놀이, 세시풍속 뭐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태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생태놀이랑 가장 많이 닮아있는 서양의 교육 프로그램은 발도르프 프로그램입니다. 자, 장점은 자연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놀이할 것들이 많고 비구조적인 놀잇감도 풍부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머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래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형, 동생 뭐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에 나와 있는 이 지문 자체는요.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요거는 놀이 운영 사례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놀이 운영 사례집에 생태놀이를 다룬 책이 있어요. 여기는 숲소꿉놀이, 고운 모래 만들기, 함정 파기, 보자기 그늘막 놀이, 종이 인형 만들기, 언니 오빠 놀이, 뭐 흑썰매 놀이 이런 것들은 생태놀이의 사례들이에요. 놀이 운영 사례집에 요 생태놀이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놀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보통 자연에 나가서 놀기도 해요. 자연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자연 소재를 가지고 자연물 놀잇감 이런 거 갖고 놀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니까 세시풍속놀이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민속놀이, 세시풍속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통합학급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학급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라는 게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생태 이런 곳들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래서
형, 동생, 누나 뭐 함께 어울려 살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친구, 장애가 없는 친구 다 같이 모여 사는 환경이 정말 생태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이의 본성하고도 가까운 것이고 요게 이제 생태놀이, 자연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우리 제 해설서 그 책에도 보면 생태놀이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태놀이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은 유아 수학, 음악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4번의 1번 보시면 가는 찰스워스가 제시한 유아가 이해해야 될 시간 개념입니다. 자, 여기 해설해 보시면 찰스워스가 유아가 학습해야 될 시간 개념 3가지 제시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시간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 시간은 내가 아기 때 어떻게 했었지, 지금은 뭐 하지, 내가 형아가 되면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적 시간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의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적 시간입니다. 사회적 시간은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정해진 일과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 아침에 와서 선생님 만나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나가서 바깥놀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사회적 시간이고요. 문화적 시간은 이제 우리 어른들처럼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런 것들을 아는 거,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시간, 요게 문화적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의 시간 개념이 무엇인지 요거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찰스워스가 제시한 유아가 이해해야 할 시간 개념인데 동그라미 1의 시간 개념, 동그라미 1은 뭡니까? 유아가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정해진 일과를 이해하고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일과 순서를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시간 개념. 요건 뭡니까? 사회적 시간, 사회적 시간입니다. 사회적 시간이 아이들한테 유용한 것은 뭡니까? 여기 동그라미 1에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일과의 순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용합니다. 자, 지금 밥 먹었으니까 밥 다 먹고 친구들도 밥 다 먹고 나면은 이제 바깥놀이 하러 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순서적으로 이제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아니면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순서 다음엔 요 순서가 오는구나 예측하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는 뭡니까? 기억에 들어갈 용어. 유아가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어제 내 동생 반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개념은 개인적 시간이죠. 동생 반이었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유치원에서 일과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요거는 이제 사회적 시간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으로 확장됩니까? 요거는 문화적 시간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개인적 시간 다음에 사회적 시간 다음에 다른 시간 개념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장되는 그 시간 개념은 문화적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제 내가 동생 반이었을 때 요거는 이제 개인적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유치원에서 일과를 이해하고 요거 이제 사회적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 개념으로 확장된다. 요 개념은 안 써줬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 요건 문화적 시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에 2번. 나는 수학 과정 기술, 즉 유아가 수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수학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중에서 한 가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 나의 수학 과정 기술이 도대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자, 나를 보시면은 수학적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자, 논리가 중요해요.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관계, 규칙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추론이에요, 추론. 자, 수학적 추론입니다. 과학적 추론하고 다르죠? 과학적 추론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하는 거. 이게 과학적 추론이라면 수학적 추론은 논리적 추론이에요. 자, 수학에서 진행하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규칙성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실들 간의 관계, 규칙성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보는 경험.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무슨 막 활동을 하면 왜 그렇게 했니? 이유가 뭐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논리적 추론 능력이 발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 자체가 수학적 추론하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과학적 추론과 수학적 추론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적 추론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관한 추론이라면 수학적 추론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왜?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니? 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자체는 주로 관계, 규칙성, 관계는 주로 함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함수 관계, 그 다음에 규칙성은 주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수학적인 그런 논리적 추론입니다. 자, 추론하기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클레먼츠는 수준별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특성을 포함한 상승작용적 관점에서, 좀 어렵죠? 자, 이 말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클레먼츠는 유아의 기하학적 이해 수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수준별로 애들이 그 도형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중첩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이고 이렇게 나타나고 중복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점점 발달하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준별로 아이들이 이제 1수준, 2수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겹치면서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도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준 높아지기는 한다. 이 얘기를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자, 클레먼츠는 수준별로 아이들 0수준, 1수준, 2수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발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클레먼츠는 유아의 수학적 이해에 대해서 도형의 이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클레먼츠 이론의 근거에서 다에 나타난 민성이의 이해 수준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요. 자, 다에 보시면 민성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양은 네모야. 네모 진짜 이름은 사각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자같이 생겼거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산처럼 생겼으니까 세모 그리고 삼각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삼각형을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삼각형 만들어갖고 딱 보여주면서 이건 뭐니? 이러니까 얘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는 겁니다. 자, 요거는 클레먼츠 수준을 외우셔야 되겠죠. 자, 해설지를 보시면 클레먼츠의 1수준은 시각적인 수준에서 모양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모양의 특성이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수준에 대해서는 도형을 언어적으로 이거는 세모야, 네모야,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변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서 도형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수준, 1수준이 됐을 때는 이게 도형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직선, 곡선 요 정도 변별할 수 있는 거고. 자, 2수준에서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는 세모, 네모 뭐 이런 거 아는 겁니다. 근데 뭐 꼭지점이 있어, 뭐 변이 3개야 이런 건 잘 얘기를 못 하고. 자, 3수준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지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성이 같은 경우는 2수준입니다. 2수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형을 전체적인 인상으로 이제 판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민성이는 2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에서는 2수준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수준의 특징과 민성의 특징이 매칭이 되게 답이 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라는 오르프의 음악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프는 원초적 음악에 의한 학습 지도를 체계적으로 완성한 작품이 슐베르크. 우리 이제 오르프 슐베르크 악보도 어제 좀 보기도 했었는데, 자, 슐베르크에서는 특징이 오스티나토와 보르든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스티나토와 보르든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르든은 주로 화음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보르든. 보르든은 화음이에요.
자, 그래서 백파이프처럼 동시에 울리는 그런 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르드는 화음이에요. 자, 해설지에 오르프의 교수법 보시면은 오르프는 주로 이제 막 원초적으로 동작, 신체 악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리듬도 말 리듬부터 출발하고요. 악기도 유아들이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타악기 주로 이제 관악기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프가 주로 강조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시면 해설지 9페이지에 보시면 오스티나토와 보르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스티나토 같은 경우에는 반복, 주로 돌림노래 이런 거 많이 해요. 반복하면서 화음을 이루기도 하죠. 자, 보르둔은 화음이에요, 화음. 자, 오스티나토는 좀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스티나토를 연습할 때는 말리듬이나 돌림노래 이런 걸로 연습을 하고 돌림노래 하면서 화음이 조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보르둔은 화음 공부하는 겁니다. 오스티나토와 보르둔. 그리고 오르프 슐베르크라고 하는 음악 교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로 리듬 연주하는 그런 연습곡이 이제 악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쉬운 연주부터 좀 어려운 연주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슐베르크 요 교재는 어제 잠깐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악보 형태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오르프 슐베르크 교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많은 정교사가 노래 부르기 시간에 유아와 함께 부르기로 선정한 곡인데 엄마 개구리가 노래 부른다 뭐 꽥꽥꽥 깨깨 골골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막 꽥꽥거려다가 이야이야요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문구가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엄마 개구리가 노래 부르고 아기 개구리가 노래 부르고 아빠 개구리가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곡이에요. 자, 이 곡이 유아가 부르기에 유아들 수준에 적합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곡을 보면 유아들한테 왜 적합한지 두 가지 말고 더 많이 쓸 수 있죠,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음역대도 이렇게 넓지 않아요. 애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성어라든지 반복되는 그런 재미있는 어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그냥 친근한 그런 소재잖아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가사, 소재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페이지 해설지 보시면 영유아에게 적절한 노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유아가 가장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음역의 노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음역대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가장 낮은 음이 도, 가장 높은 음이 라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적합해요. 음역대가 도레미파솔라 6도. 그죠? 5도에서 6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적합한 음역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친숙한 소재, 뭐 동물 뭐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개구리 같은 건 애들이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래 길이도 짧아요. 노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반복 어구가 들어가 있고, 자, 멜로디나 노랫말에 반복이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이건 반복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 조성도 바장조 같으면은 아이들이 쉽게 플랫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도 간단하고, 그리고 이거 C니까 4분의 4박자죠. C는 4분의 4박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C는 4분의 4박자고 뭐 이제 자, C는 4분의 4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는 굉장히 편안해요. 애들이 부를 수 있는 곡이고, 요거 이렇게 갈라놓은 거, 이거는 2분의 2박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일단 요거는 C는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렇죠? 4분의 4박자의 곡은 부르기에 편한 박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5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